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5번째 그 마지막 시간 말의 내공 7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가져왔습니다. 7단계는 화법 말하기 기술입니다. 그럼 먼저 화법 말하기 기술 읽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나뭇가지의 근원이 뿌리이듯이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 법칙에서 다양한 화술이 뻗어나온다. 기반을 단단히 다지지 않은 채 화려한 화술만을 익히면 머지않아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공법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에서는 중국 춘추시대의 병법과 또 동아시아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을 지은 손자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무릇 전쟁에서는 전공법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성을 지키기, 새가 분리할 때는 전면전 피하기, 물자를 원활히 조달하기 등 전쟁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런 전공법을 무시하면 승패를 떠나 애초에 전쟁에 임하지 못한다. 말 잘하기에도 전공법이 있다. 생각한 후 말하기, 과하게 말하지 않기, 배려하면서 말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칙을 어기는 세상에서는 원칙만 잘 지켜도 기본 이상은 간다. 원칙에 따라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 변칙에 왔을 때도 전공법이 유용하다. 상대방이 원칙에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말로 다가올 때 휩쓸리지 말고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 괜한 말들로 자극하려 들 때도 마찬가지다. 담담하게 응수하는 것이다. 손자도 변칙으로 이긴다고 했다. 그런데 변칙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이후에 임기응변도 차츰 늘 수 있다. 여유가 있어야 변칙도 떠오르는 법이다. 우선 원칙을 지켜 여유를 확보하자. 다음은 중용적 말하기를 지향할 것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철학자고 공자의 손자로 공자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중용을 쓴 자사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전을 중이라고 일컫고 그들이 일어나 제자리에 들어맞는 것을 화라 한다. 중용은 감정을 제자리에 들어맞게 발현하는 것이다. 화를 낼 만한 때에 화를 내고 슬퍼할 만한 상황에 슬퍼하는 것을 일컬어 제자리에 들어맞는다고 한다. 감정을 그저 누르고 참는 것은 하수요. 때와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고수의 중용이다. 1단계 수양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을 알맞게 경영하는 게 우선인데 그것은 결코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다. 감정을 경영한다는 것은 안팎으로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다. 안의 감정을 풀어주는 게 명상과 알아차림이라면 그런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용이다. 이를 말에 적용하면 중용적 말하기다. 중용적 말하기란 내뱉기 혹은 인내로 일관하는 말 습관을 버리고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화날 상황이 아닌데도 화가 난다면 나의 문제이지만 정말 화날 상황이 반복될 때는 마냥 화를 누를 순 없다. 그때는 화났다는 사실을 넌지시 상대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관계 지속을 위해 이롭다. 느낀 만큼 드러내 상식적으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을 상대에게 일러주는 것이 지혜롭다. 화가 났을 때뿐이 아니다. 양 손바닥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대화란 오고 감이 있어야 한다. 슬픈 이야기에는 슬픈 반응을 보이고 기쁜 이야기에는 알맞게 기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와 대화의 기본 자세다. 무슨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없는 목석 같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오늘 깨우치지 못하면 내일 다시 가르쳐라는 홍자성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자성은 명나라 시대 사상가입니다. 책은담을 쓴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곤란하다면 다른 일에 비유해 넌지시 알려줘라. 오늘 깨우치지 못하면 내일 다시 가르쳐줘라.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봄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차근히 하라.
일상에서는 부드러운 말씨가 최선이다. 말하려는 내용은 명확하게 하되 이를 담는 표현과 말투는 유연해야 한다. 말투가 너무 날카롭거나 건조하면 듣기 좋을 리 없다.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그러면 더 최악이다. 당사자는 상대방을 위해 쓴소리를 했다고 자부하지만 상대방은 끔찍하게 받아들여 쓸 수 있다. 쓴소리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반감만 일으킨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충고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낫다. 충고 목적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데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내가 억지로 재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다. 조언을 요청받아 하게 될 때도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해야 한다. 3월 봄바람이 겨우내 쌓인 눈을 녹이듯이 부드럽고 찬찬히 말이다. 모르면서 안다는 것만큼 큰 무지는 없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무지가 아닐까. 말의 선행 조건은 온전한 알을 갖추는 것인가? 아니다.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전부 알아야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묵어내야 할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온전한 알에 다가가려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다. 애써 겸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기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알면 자연 말씨도 겸손해진다. 명령보다는 청유가, 비판보다는 조언이, 연설보다는 경청이 더 겸손한 언어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삼파술도 겸손과 논리가 핵심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안다고 고백한 겸손한 철학자며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웠다. 동의와 이해는 다르다. 신라시대 승려인 원효의 말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맞다, 그리고 틀리다. 인용된 원효의 말을 해석하려면 우선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역설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인데 맞고도 틀리다는 말 역시 역설이다. 이것 말고도 같고도 다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등도 있다. 그런데 이런 역설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역설은 시적 표현이고 사실 생략이다. 인용문은 이렇게 늘여놓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부분은 맞다. 그리고 저 부분은 틀리다. 옳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다는 다소 상식적인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이해하자면 맞다. 그리고 동의하자면 틀리다. 이해와 동의를 구별하는 사유다. 가끔 이해하다와 동의하다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은 분명히 다른 말이다. 이해가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동의는 있는 그대로를 지지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그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주장을 이해하면서 동의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원효는 이처럼 이해와 동의를 구별하고 불교 안에 충돌하는 여러 이론을 중재하기 위해 했었다. 모든 이론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선별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이론들을 옳음, 그름으로 이분하지 않고 각 이론의 옳은 점은 취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했다. 이것이 원효의 화장 사상이다. 화장은 현대의 화법에도 유용하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해와 동의를 마치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동의하면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이해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태도보다는 동의와 이해를 구별해 동의는 명확히 하되 되도록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비록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어떤 조건과 배경에서 그 의견을 냈는지 헤아려 보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그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와 충돌하는 일도 없게 된다. 더 부드럽고 열린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옳다 그르다의 조촐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7알은 틀리지만 3알은 옳다. 8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2알 정도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같은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사회자가 되라는 영국 철학자 겸 정치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화할 때 주도권을 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조절해서 다른 화제로 넘기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된다. 프랜시스 베이컨.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사회자가 되라는 말을 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을 쓰되 거짓말은 안 된다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한비자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제 나라 임금의 문객 중에 화가가 있었다. 임금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그리기 어려우냐? 화가가 답했다. 개와 말이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다. 가장 쉬운 것은? 화가가 답했다. 귀신이 가장 쉽습니다. 개와 말은 사람들이 익히 아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그릴 순 없으니 어렵습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 쉽습니다. 나의 모든 걸 고지곳대로 드러내는 착한 말이기보다는 전략과 변칙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말을 지향하자라고 쓰고 있고, 전략을 쓰되 거짓말은 쓰지 않는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며 8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단계 자유단계, 실천할 말, 버려야 할 말 읽겠습니다. 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름값과 AS 때문이다. 말에도 이름값과 AS가 적용된다. 같은 말이라도 믿음직한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다. 또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해도 정작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후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제품 판매 후 AS가 중요하듯이 말을 한 후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을 지키는 한편으로 말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 말이 삶을 해치기도 해서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그런 말은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지켜야 할 말과 버려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지킬 말은 지키고 버릴 말은 버리자. 말을 지켜 말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말을 버림으로써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말에 대한 인문학의 태도다. 말 공부란 말을 위한 것이 아니요 결국 말 너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의 세 가지 법칙,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묵자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고찰이 있을 것, 근거가 있을 것, 실천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고찰을 해야 한다. 즉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친다. 말에는 근거도 있어야 한다. 고찰은 사실에 근거해야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말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말하는 본인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에 대해 유려하고도 논리적인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만큼 그는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말은 실천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잠깐 만나고 말 사이라면 실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모르나 지속해야 할 관계라면 실천은 필수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는 매우 엄격하다. 내가 은연중 지키지 않은 말을 상대는 금세 알아차린다. 10말 중 7말을 지켰을 때 나는 스스로를 신뢰 있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상대는 내가 지키지 않은 3말에 주목한다. 그러고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한다. 말이 무서운 이유다. 당장은 그럴듯한 말을 뿌리니 좋지만 언젠가 회수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포도주 잔은 잊혀도 그 맛은 오래 남는다는 레바논 작가이고 지브라니즘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갈릴 지브란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길거리나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당신 안의 영혼이 입술을 움직이고 혀를 굴리게 하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이도록 하라. 그러면 그의 영혼이 당신 마음의 진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마치 포도주 빛깔이 지워지고 포도주 잔이 더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것처럼. 대화란 말의 나눔 이전에 마음과 마음의 나눔이다.
말은 단지 도구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진의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낼 때 타인 역시 나에게 바깥의 길을 지나 내면의 길을 열어준다. 모국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면의 목소리다. 말을 책임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목소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말리라.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지는 뒷모습을 함께 보여줄 때 상대방은 나의 말을 신뢰한다. 자유인이 될 것에서는 나이지리아 작가 월레 소잉카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 창의적인 소명에 헌신한다면 그는 한 사람의 탐험가가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 그는 광활하고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영토를 향해 새롭게 출발한다. 출발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수이자 엄청난 표명이다. 소잉카는 자유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창의적 소명에 헌신하는 탐험가. 탐험가는 누구나 가는 길,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자신만의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오직 하나를 향해 나아갈 때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만 그 하나는 바깥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인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발화하고 그것을 당연히 실천한다. 그래도가 아닌 그래서다. 하고픈 말을 하고 지키고픈 말을 지키니 자유롭다. 또한 거기서 자연스러운 기쁨을 얻는다. 사다리를 딛고 올라선 후에는 걷어차라.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의 명제들을 딛고 올라간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선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논리를 탐구한 학자다. 언어와 논리는 유용하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를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는 유명한 명제로 남겼다. 물론 이 말은 모르는 것에 대해 주제넘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식의 충고는 아니다. 말이 가 닿을 수 없는 것들,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경외다. 말은 말이 유용한 범위 내에서만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 너머에서 억지로 말로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려 들 때 언어의 기능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루어낸 것들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의 철학이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사다리는 올라갈 때는 꼭 필요하지만 올라간 후에는 필요 없다. 나를 향상시켜준 사다리가 고맙다고 해서 사다리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순 없지 않은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말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러나 삶에는 말이 가 닿을 수 없는 곳이 분명히 있다. 그 경우 억지로 말을 사용하면 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럴 때는 사다리를 걷어차듯이 과감히 말을 던져버려야 한다. 고전과 권위자의 격언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추동하지만 종종 그것은 나를 모순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 만족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고 만족하라는 말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처럼 말은 완벽하지 못하다. 말로 도저히 표현 못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칠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나 말이 오히려 나의 삶을 해롭게 한다면 그때는 말을 버려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표현하려 할 때,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꼭 말로 해결하려 들 때 또 다른 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비로소 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언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중국 춘추시대 학자인 유약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언약이란 옳음에 가까워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 말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언약이라도 어겨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인다거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갈등이 뒤늦게 생긴다면 그때는 멈추는 게 맞다. 언약의 기준은 오름이었다. 보통은 약속을 지키는 게 오름이지만 이치에 어긋나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오름이라 보았다. 다만 이치에 어긋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말은 구분해야 한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약속은 어기면 신뢰가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거짓말은 들키면 관계를 잃는다. 예와 응 사이가 그리 먼가? 노자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와 응 사이의 거리가 대체 얼마라던가? 노자는 예의 범절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노자는 묻는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이냐고. 말의 형식과 예절에 집착할수록 상처를 잘 주고 상처도 잘 받는다. 일례로 예의에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조그마한 무례에도 몹시 언짢아져 스스로 상처를 입고 타인에게 예절을 강요함으로써 상처를 주곤 한다. 나의 말에는 예절과 형식을 갖추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이다. 반면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예절과 형식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자. 그러면 나는 말의 거칠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타인의 말로 인해 상처 입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명상이 침묵이고 침묵이 명상이다. 인도 출생 가톨릭 예수의 신부인 앤소니 드 멜로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한 임금이 영적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나는 무척 바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빨리 일러줄 수 있겠소? 한 문장으로 말이요. 스승이 답했다. 문장은 관두고 한 단어로 답하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요? 침묵. 어떻게 그 침묵을 얻을 수 있어? 명상. 왕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명상이요? 침묵. 그 침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명상. 명상이 무엇이요? 침묵. 어느덧 말 공부의 끝에 이르렀다. 사제인 앤소니가 소개한 일화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침묵이다. 침묵을 이루는 방법은 명상이고 명상을 이루는 방법은 다시 침묵이다. 명상이 곧 침묵이요. 침묵이 명상이다. 앤소니의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침묵은 말의 멈춤인데 이는 내외의 정지다. 바깥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도 쉼없이 죄잘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말 또한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곧 명상이다. 내면의 말을 멈춘다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점철된 나의 모든 판단을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앤소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인다. 나의 생각대로 덧칠한 하나님이란 관념을 지울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기존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 덧칠한 그런 관념을 지울 때 비로소 그가 다가온다. 진정한 만남은 이처럼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른다. 앤소니의 조언은 사실 지금까지의 말 공부 방법과 다소 위배된다. 궁극적으로는 침묵이 옳더라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식을 쌓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역시 조율일 것이다. 열심히 알물 축적하고 깊은 관점을 갖자.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멋진 말로 표현하자. 그렇지만 가끔은 침묵을 지키자. 타인에 대한 안과 판단을 리셋하는 것이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씩 비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 시작한다. 어차피 리셋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정도라도 노력해야 겨우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결코 침묵을 퇴보로 여기며 꺼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암과 인식을 리셋하고 침묵할수록 나의 말은 간결하고 깊어질 것이다. 실전편 역사에 기록된 성현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지혜로운 대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타고난 심성과 천재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수많은 노력을 거쳐 그들이 그런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한다. 석가모니를 읽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석가모니가 제자 안한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안한아,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 모른다. 내가 드린 음식을 먹고 부처님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불행이다. 그러나 안한아, 춘다에게 이렇게 말해 죄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버춘다여, 부처님은 그대가 드린 음식 탓에 죽는 게 아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대의 음식을 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장 큰 공덕을 지은 것입니다. 이는 내가 부처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춘다의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대반열 반경에서 춘다가 석가모니에게 버섯 요리를 바쳤는데 더운 나라에서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석가는 속병에 걸리고 급격히 쇠약해져 얼마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이 감동적인 배려는 단지 괜찮다는 정도의 위로를 넘어선다. 그는 춘다의 죄책감을 없애주려고 역발상을 시도한다. 버섯 요리 사건을 춘다의 잘못이 아닌 도리어 공덕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석가의 유언을 전해들은 춘다의 반응은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같은 큰 사람의 말은 울림이 있다. 사람들의 진심을 건드린다. 세련된 화술 때문이 아니다. 감동은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필부의 한마디와 성인의 한마디는 천지 차이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서 말 공부가 시작되는 이유다. 나의 말하기는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고 진심을 담은 말만 하고 싶어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의 내공 25번째 책 함께 읽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